오늘은 지도한상으로는 구차시 따돌림은 안 돼라는 주제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따돌림은 안 돼라는 그 주제에서 우리는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목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학습 목표를 잠깐 볼게요. 학습 목표를 보면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또 친구를 따돌리는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글로 써보는 게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우선 아이들에게 따돌림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게 뭔지 아이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저는 아닌데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혹시 그런 걸 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또는 그걸 본 적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영화나 책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경험한 적은 있니? 하고 간접 경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따돌림과 또 이 교재에서 나오는 따돌림의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순수해요. 그래서 이 따돌리는 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 뭐 친구를 따돌리면 안 돼, 이런 말을 언급하는 거지. 실제로 교실 안에서는 아이들이 뭐 무리지어서 놀기도 하죠. 이렇게 그룹 지어서 이렇게 뭐 몸놀이 하는 친구, 그다음에 앉아서 뭐 조용조용하게 노는 친구, 뭐 또 아니면 밖에 나가서 운동장 나가서 공차기 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이렇게 다양하게 놀이 방법이 다를 뿐이지 어떤 한 친구를 일부러 소외시키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2학년에서는 보기가 어려워요. 2학년 때는 그냥 "너랑 안 놀아." 하고 나 중심 사고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하게 따돌림이라기보다는 그냥 친구와의 관계가 좀 안 좋아졌을 때, 그럴 때 어떻게 갈등 해결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주제는 따돌림이지만 아이들의 그 성장상 2학년 시기에는 이런 따돌림에 대한 주제가 사실 이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제가 따돌림이니까 아이들에게 자꾸 따돌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사실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아이의 이야기야. 너의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만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46페이지. 저 애 정말 뚱뚱하고 못생겼다. "톰이 일어나. 뭐 하려고?" "아니 밥 같이 먹자고 하려고. 저 애 혼자 먹을 거 아니야." "난 저렇게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애랑은 밥 같이 못 먹어. 그러니까 너도 쟤랑 같이 먹지 마." "쟤 좀 봐. 나한테 한마디도 못하네. 계속 놀려야지." 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얘들아, 따돌림이란 뭘까? 그러면 아이들이 음, 여러 사람이서 한 사람이랑 놀지 않아요라는 어떤 개념은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따돌림에 대한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저 친구는 뚱뚱하고 못생겼어."라고 어떤 외모에 대한 발언을 다른 친구 앞에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친구에 대한 어떤 편견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자, 이 또한 언어 폭력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얘들아, 네가 생각했을 때 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하거나 소문을 내거나 또 그리고 그 친구랑 놀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따돌림이야."라고 이야기해 주면 아이들이 "아 그래요?" 라고 얘기해요. 뭐 쟤랑 놀지 말자." 이런 정도는 따돌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쟤 좀 봐. 나한테 한마디도 못하네. 계속 놀려야지." 자, 내가 뭐라고 한번 놀렸는데 그 친구가 따로 방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놀리는 재미에 더 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얘들아, 누군가가 너를 놀렸을 때 너는 어때? 기분이 안 좋지? 그러면 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방어하는 방법을 알려줘야겠죠. 우선은 자, 네가 놀리는 게 나는 너무 싫어. 하지 마. 라고 얘기해 주고 그리고 나서 네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놀렸을 경우에는 나는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야. 또는 선생님께 말씀드릴 거야. 그래도 계속 놀리고 싶으면 놀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이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쭉 지나가서 어머, 쟤 같이 다닐 친구도 없나 봐. 놀려줘야지. 자, 아이들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 다수라는 집단성과 그다음에 소수, 혼자 있는 친구에 대해서 특히 이제 2학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여러 친구들이 한 친구에게 불만이 있었을 때 그것을 여러 명이서 한 사람에게 불만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얘들아, 뭔가 그 친구에게 불만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1대1로 가서 그 친구한테 네 의견을 표현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여러 사람이서 그 친구에게 불만을 얘기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면서 여기서 말하는 집단 따돌림에 해당이 돼.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쭉 내려오면요. 음, 결국에는 톰이 앨리스를 말려야지 함께 친구를 따돌리다니. 자,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정말 조금 헷갈려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앨리스가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친구를 놀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그 친구를 놀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동조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나도 놀림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럴 때는 너는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얘들아, 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놀리고 있어. 근데 너는 그걸 보고서 마음이 불편했어. 근데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 자,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럴 때는 그 당장 너를 또 A라는 친구가 괴롭힐까 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더라도 나중에라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서 B가 곤란해하고 있던 상황을 네가 이야기해 준다면 어 아무래도 되게 더 네가 한 행동은 그때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던 거고 방어 차원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지 넌 동조했던 게 아니었던 거야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만약 네가 방관자로서 가만히 있었다. 친구가 다른 친구를 놀리는데 그 공간에 계속 같이 있었고 같이 웃었다. 그러면 너도 사실은 놀리는 친구만큼이나 잘못한 거였어.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4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민선인의 반에서 일어난 일. 자, 여기서 생각 열기 부분이니까 아이들의 생각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의 입장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돼요. 너희들 혹시 친구를 놀려본 적 있니?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장난으로나마 놀렸을 때 왜 놀렸었니? 라고 물어보고 아니면 놀림을 받았었니? 뭐 그러면 어렸을 때 아니면 유치원 때 아니면 1학년 때 남자애가 저보러 돼지라고 했어요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어 저보러 뭐 밥을 많이 먹는다고 뭐 먹보라고 했어요라고 한다던가 만약 아니면 힘이 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한테 천하장사라고 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놀리는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기억이 있었니?" 라고 얘기해 보고 "아 저는 머리 파마했다고 저 라면이라고 놀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은 어땠어?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 친구한테 얘기해 줬니?" 라고 얘기하면 이제 "저도 같이 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아 그때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지고 걔가 놀렸는데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걔가 또 놀리고 또 놀리고 또 놀리고 했고 선생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잘 이렇게 고쳐지지 않아서 계속 그 친구는 저를 놀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경험담을 좀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그럼 우리가 민선이가 당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이제 민선이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돼요. 자, 민선이는 자, 못생긴 돼지, 돼지가 밥을 먹네. 와, 정말 많이 먹네. 자, 좀 교재에 표현되어 있는 말들이 심하다고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보다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학년 반에서는 이제 이 정도는 아닌데 고학년 반이라든가 또 교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아이들이 말을 거침없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충분히 어떤 아이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민선이가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점심 먹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도시락을 먹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지금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상황에서 왜 얘는 도시락을 먹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뭐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싸오기도 했고 또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또 단체로 먹는 음식이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안전성 때문에 개인적으로 도시락 싸주는 경우도 있어라고 하면서 시대의 상황에 맞게 선생님들이 잘 이야기를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또 아토피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좀 특이 체질이 있는 친구들은 도시락 싸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왜 도시락을 싸와요? 라는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아이들이 지금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민선이는 지금 끼지 못하고 머리를 이렇게 긁적이고 있어요. 자, 우리 머리에 긁적인다는 거는 좀 겸연쩍거나 어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하는 제스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이 친구의 표정을 잠깐 볼까요? 표정을 보면은 놀고는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아, 저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제 그런 표정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면요. 친구들이 다 어깨 동무하면서 나란히 하교를 하고 있고 또 두 친구는 서로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민선이만 혼자 터벅터벅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걸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깡통을 빵 차요. 몹시 화가 났다라는 그런 그림의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애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따돌림이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여러 친구가 한 친구를 놀려요. 함께 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들아, 혹시 왕따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뭐 은따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전따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뭐 이런 아이들이 은따도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따돌리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순간에만 걔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봤을 때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봤을 때 이 친구의 교우 관계가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학교에서는 단체로 있었을 땐 특별히 그 친구에게 뭐 어떤 차별의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 있죠. 예를 들면 자유놀이 시간. 어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눈길이 가지 않는 어른들의 눈길이 없을 때 아이들끼리 노는 상황 속에서 그 아이만 배제시킨다든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에 대해서 본 적이 있니? 만약에 그런 거 본 적이 있다면 어땠을까?" 자, 민선이라면 네가 민선이라면 너는 어땠겠니? 친구들이 놀리고 또 같이 놀이 속에서 놀이 상황에 낄 수 없었고 또 다른 친구들은 다 같이 하교를 하는데 나 혼자 집에 가야 하는 상황. 그럴 때 얼마나 어떤 기분이 들까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놀아주지 않아요. 따돌림 당해요."라고 인제 체크할 수 있어요. 자, 민선이의 기분. 자, 급식 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속상해요.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는 쓰거든요. 그런데 왜 기분이 나쁜지에 대해서 여기서는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1번 그림에서는 자, 급식 시간에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놀리고 있죠. 놀려서 속상해요. 놀려서 힘들어요. 이렇게 속상하다는 말을 할 때 왜 속상한지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또 쉬는 시간에는 놀 친구가 없어 심심할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혼자만 있어서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자, 집에 갈 때
친한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고 싶은데 혼자만 가니까 그때 마음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아요."라고 아이들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 페이지로 넘겨 볼게요. 친구를 따돌리는 행동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행동이 바른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는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 친구는 어 윤이라는 친구죠. 자, 윤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선이는 뚱뚱하고 못생겼어. 어떻게 그런 애랑 같이 놀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랬더니 소영이가 "맞아. 게다가 민선이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재호가 "우리가 민선이를 괴롭힐 때 다른 애들도 괴롭히거나 가만히 있었다고. 우리만 잘못한 게 아니야 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은 음 우선 놀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쪼끔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들에게는 모두 학생이거든요. 얘네들도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왜 놀렸을까?' 이 부분들을 쪼끔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조건 '이 친구들은 나쁜 아이들이야. 친구를 놀리는 건 나빠.' 이렇게 어 흑백 논리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러면 '얘들은 왜 놀렸을까? 어떤 부분에서 놀리게 되었을까? 그리고 자신이 놀리고 있는 행동을 할 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네들은 알까?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아 보이니?"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대답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 문제로 한번 가 볼게요. "아이들이 민선이를 따돌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러면 윤희와 그다음에 뭐 재호와 그다음에 소영이의 이야기를 본다면 알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보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한다면 자, "놀리면 뭐 어때서?" 라는 주장과 "안 돼. 놀리는 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주장과 자, 둘 중에 어떤 주장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희 생각과 비슷하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체크를 해요. 그러면 "왜냐하면"으로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도도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고 아이들이 "사귈 수 있어서, 사귈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학년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 문장이 시작되면 나중에 우리 문장의 호응, 어울림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휘 교재나 문법 교재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본 교재에서도 아이들에게 답을 작성할 때 "왜냐하면"이 나오면 뒤에는 "뭐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문장이 앞과 뒤가 이렇게 어울리게 써야 돼라고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시면은 좀 습관이 들어요. 그러면 습관이 생기게 되면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 글을 쓸 때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꼭 몇 번 틀렸는데 이렇게 '아 이건 이렇게 때문이야.'라고 몇 번 지적해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글을 쓸 때 많이 연습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52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른 생각.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다른 생각이라는 것은 비판적 사고죠. 자,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를 보았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제3 자의 경우라면 자, 우리 그런 경우 다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너희들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싸우고 있어. 누가 봐도 A라는 친구가 힘도 세고 좀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좀 영향력이 있어. 그럴 때 B라는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A라는 친구가 무척 화를 냈어. 자, 그럴 때 우리가 "야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는 없잖아. 야 얘 입장도 좀 들어 봐. 얘 얘기도 들어보면 어때?"라고 중간에서
이렇게 너라면 중재해 볼 수 있겠니?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가 이렇게 때리려고 한다거나 욕을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네가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그걸 알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제목, 민선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민선이를 바라보는 다른 친구들은요, 사실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자, 민선이는 1학년 때 내 짝꿍이었다. 그때는 함께 잘 놀았는데. 그런데 2학년이 되니까 아이들이 민선이를 괴롭히고 따돌렸다. 특히 윤희, 재호, 소영이가 민선이를 돼지라고 놀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함께 놀지 말라고 했다. 나는 민선이와 함께 놀고 싶은데 윤희, 재호, 소영이가 뭐라고 할까 봐 민선이랑은 말도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민선이를 괴롭힐 때 도와주고 싶지만 나도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할까 봐 그냥 못 본 척한다. 다른 아이들처럼 민선이를 괴롭히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니까 괜찮겠지? 자, 실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상황을 잠깐 볼게요. 첫째, 둘째 줄. 민선이는 1학년 때 내 짝꿍이었다. 그때는 함께 잘 놀았는데. 자, 그러면 나는 민선이와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친구들한테 글을 읽을 때 그런데가 나오면 상황이 전환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2학년이 되자 윤희, 재호, 소영이라는 그 중심 인물들이 민선이를 돼지라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평판이라고 하죠. 선입견이라고 하죠. 2학년 친구들은 모두가 윤희, 재호, 소영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민선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 친구랑 놀면 우리도 윤희와 재호와 소영이에게 저런 놀림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 아이들 직감적으로 알아요. 굳이 저 아이들과 적이 되기에는 쟤네들은 3명이고 나는 혼자인데 내가 쟤네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과 선생님께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주 빠르게 바로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마음속으로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걸 일기에 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친구는 어떤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둘레 6번째 줄. 자, 6번째 줄 잠깐 볼게요. 52쪽에. 나는 민선이와 함께 놀고 싶은데 자, 여기 중요하죠. 그런데 현재 나는 어떻죠? 내 마음은 놀고 싶은데 현재의 나는 민선이랑은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게 내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그러면 저 친구와 말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죠? 밑에서 셋째 줄.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할까 봐 그냥 못 본 척한다. 방관자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처럼 민선이를 괴롭히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니까 괜찮겠지? 맞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직접적으로 놀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라고 생각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거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교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영수는 민선이가 따돌림을 당할 때 왜 가만히 있었다고 했죠? 아까 본문에 나와 있었어요. 자, 자신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자, 민선이와 놀 수 없었다. 2번, 친구를 따돌리는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문제 해결에 관련된 문제예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어른들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분이 있을까요? 아이들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따돌림,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놀리는 행동, 서로 부딪히는 행동, 아이들의 그 사회성의 그 관계, 사회 속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교사 한 명이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한 명이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보기가 너무나 힘든 게 실은 현실이에요. 그리고 교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실 밖, 운동장이나 또는 급식실, 복도,
화장실 이렇게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른들이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정말 논술에서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문제 해결 방법이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아 나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글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수업을 할 때 애들하고 1 시간의 수업을 안 끝내요. 2 시간 정도 수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야깃거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야기하고 쓰는 거는 그다음 시간에 쓰도록 해요. 한 번 더 인제 나눠서. 그 정도로 인제 아이들에게 이 부분이 이 주제가 이렇게 마냥 가볍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보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엄마한테 말해요."예요, 아이들은. 초등학교 2 학년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엄마한테 먼저 말해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아이들이 쪼끔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이야기를 선생님이 잘 들어 주실까? 자, 내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비밀 유지가 잘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좀 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도 신신당부하죠. "선생님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은. 실제로 저도 인제 초등학교 5 학년, 초등학교 3 학년 7살 자녀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한테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좀 "엄마 도와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일이 커져서 학교에 크게 전달되거나 막 담임 선생님께 너무 인제 과하게 전달되는 건 아이들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난감해해요. 부모님한테 말하면서도 "엄마 이거 그 친구한텐 말하지 마. 내가 얘기했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렇지만 말하지 않을 수는 없죠. 자, 하지만 인제 아이들이 그런 마음속에 염려를 갖고 있다는 거를 우리 어른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얘기한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어 "누구야 예를 들면 여기서 윤희야, 재호야, 소영아. 자, 셋이었을 때는 내가 이 셋에게는 이길 수 없어요. 자, 아이들에게 얘기해 줘요. 자, 네가 그 세 명을 상대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는 우선 윤희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는 건 어때? 윤희하고 가서 "야, 윤희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하는데 나랑 친한 민선이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어. 네가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 안 그래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해 준다든가 아니면 "민선이한테 그렇게 하는 행동 난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 좀 세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안 했으면 좋겠어. 네가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나도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민선이는 나의 과거의 친한 친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쪼끔 더 용기 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2 학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아이여도 결국 2 학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꼭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문제 해결 방법을 선생님들께서 쪼끔 더 어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순간에 말을 못 하거든요. 한참 있다 얘기하거나 아니면 여러 차례 당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요. "네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했거나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부모님한테 말하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한테 너를 더 괴롭힐까 봐 무서웠어. 그럴 때는 일기장에 써. 일기장에 네가 그 내용을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어라는 것을 써 놓으면 그 또한 네가 나중에 할 수 있는 네가 어떤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네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네가 기억이 좀 안 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음 저희 그 상담 전화 같은 번호 있죠? 그런 거 상담 전화 번호도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안내해 주셔도 돼요. 청소년 상담 전화라든가 왕따 따돌림 이런 거에 관련된 번호를
선생님들이 체크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399였나 129였나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그거를 아이들에게 "이런 방법도 있어."라고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는요 위센터가 다 있어요. 상담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자, 상담 선생님께 요청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자, 넘어가서 54 페이지. 따돌리지 마. 민선이의 일기를 읽고 민선이의 입장이 되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보세요. 제목, 친구들 때문에 슬프다. 윤희, 재호, 소영이가 매일 나를 괴롭힌다. 돼지라고 놀리면서 친구들에게 나랑 놀지 말라고 한다. 1학기 때 나랑 단짝이었던 영수도 이제는 나하고 말도 안 한다. 윤희가 나를 돼지라고 놀릴 때도 그냥 멀리서 보고만 있다. 밥도 혼자 먹고 집에 혼자 와야 하고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싫다. 자, 피해 학생, 그러니까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입장에서의 일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기를 작성하는 거라고. 자, 이렇게 일기를 작성하였고 나면은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었는지, 누구한테 어디서 어떻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증거라는 건 없거든요. 자, 그리고 뭐 가해하는 아이들 3명이서 말 맞춰서 아니라고 하면 이 피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일기장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랑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최소한 그 친구만큼은 내가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밑에 글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친구 민선이의 입장이 돼서 한번 아이들에게 일기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편지글처럼 써도 좋아요. "얘들아,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밥 먹고 친구들과 함께 하교하고 싶어. 근데 지금 나는 친구가 없어. 너희들이 나를 따돌려서 나는 학교에 가는 게 너무 싫어. 만약 너희가 너희에게 너희를 따돌리는 친구가 있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은 입장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자, 난 정말 학교에 가는 게 너무 싫을 것 같아. 친구를 따돌리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어, 여기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있어요. 사이좋게 지내라고. 사실은 이렇게 놀리는 친구와 지속적으로 놀리는 친구와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았던 친구는 절대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교실에는 많은 친구가 있어. 너랑 성격이 맞는 친구도 있고 때로는 너랑 성격이 안 맞는 친구도 있어. 그럴 때 너랑 더 잘 맞는 친구랑 놀면 돼. 그리고 너랑 조금 사이가 안 좋고 너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따돌리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는 태도와, 그러니까 최소한의 존중을 하는 상태에서 놀지 않는 것만큼은 네 자유야. 그러나 다른 친구한테 "저 친구랑 놀지 마. 저 친구는 어때?"라고 평가하는 말을 하거나 선입견을 주는 말을 하는 건 학교 폭력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알려줘야지 이것을 "자, 너희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전래동화에서 "모두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는 아이의 마음과 그런 상황을 좀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어른의 입장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것을 지도하면은 좀 더 성공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파트 6의 행복한 왕자 파트를 할게요. 자, 우리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 어제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 독서, 논술 지도 쪽으로 인제 그 진로를 잡으신다면 독서 파트는 꼭 가지고 가야 되는 파트예요. 논술학원에서는 독서를 중심으로 하는 학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그 초등 논술 학원에서 독서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학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학교 방과 후 교실도 그렇고 또 도서관에서 하는 수업도 그렇고 또 기관에서 하는 수업, 뭐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 센터, 뭐 아니면 마을 학교 이런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는 수업도 독서 활동, 북아트, 책놀이 뭐 아니면 어 아이들 뭐 창의적 글쓰기 이런 거 할 때 일단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초등 시기에는 책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부모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책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트 6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꼭 지도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 시간에 가신다면은 나중에 홀로서기를 했을 때, 혼자 내가 수업을 했을 때 정말 더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운영하면은 좋겠구나라는 약간의 팁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낭자라는 걸 읽고 우리가 헌신적인 사랑과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행복한 낭자와 제비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단원이에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은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아요. 자, 저도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때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만 앞설 뿐 실제로 실천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 나오는 행복한 왕자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했는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56페이지. 아프리카에 도착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야호! 동물원에서 봤던 동물들을 실컷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들에는 그러니까 저기 봐, 마을이 있네. 동물들 보러 가기 전에 뭐부터 좀 먹자. 뭐야? 식당은 없어? 식당 같은 건 없어. 여기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고. 분명히 오랫동안 굶었을 거야. 엄마도 아이도 뼈밖에 안 남았네.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서 나눠주고 있죠. 어라? 더 이상 먹을 게 없네. 더 많이 가져올 걸. 자, 그러면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모자와 입었던 옷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렇게 감동적인 모습은 처음이야.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네.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하긴 처음이야. 자, 앨리스와 토미의 여행을 보니 행복한 왕자 제비가 생각나는구나. 자, 우리 모두 혹시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다른 사람에게 벗어서 주거나 내가 막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될 상황에 누군가의 배고픔을 알고 내 밥을 양보한 적이 있을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야기의 내용을 순서대로 파악한 다음에 제비가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행복한 왕자의 몸이 흉하게 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림을 보고 이야기의 순서대로 번호를 써보세요. 자, 아이들은 행복한 왕자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책에서 미니북 여기 있죠? 요거를 읽고 자, 이렇게 쭉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몇 장면만 조금만 볼게요. 조그만 도시의 광장 한복판에 동상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동상의 온몸은 황금으로 되어 있었고 두 눈에는 사파이어가 허리에 찬 칼자루에는 새빨간 루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동상을 행복한 앙자라고 불렀습니다. 제비들이 모두 남쪽으로 돌아가는 어느 가을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물 위에서 처지게 되자 지친 몸을 쉬려고 행복한 앙자의 발치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물방울 하나가 톡 하고 제비의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한 왕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자, 행복한 왕자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
행복한 왕자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비가 물어봤어요. 왕자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단다. 제비야,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이 마을에 바느질을 해서 살아가는 여인이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병든 아들에게 약을 먹이지 못하고 있단다. 내 칼자루에 박힌 루비를 그 여인에게 갖다 주렴. 제비는 곧장 그 루비를 그 여인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제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이 이렇게 추운데 이상하게 가슴은 따뜻해요. 그건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란다. 자, 다시 떠나려는 제비를 잡고 왕자는 부탁을 했어요. 제비야, 이 도시 건너편에 한 가난한 작가가 춥고 허름한 다락방에서 글을 쓰고 있단다. 내 눈 하나를 뽑아서 그 작가에게 주고 오겠니? 왕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제비는 결국 사파이어로 된 왕자의 눈을 가난한 작가에게 주고 왔습니다. 무척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제비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아이 그 성냥팔이 소녀에게 또 맨발로 서 있는 저 소녀에게 마지막 남은 내 사파이어 눈을 갖다 주고 오렴. 자, 그런데 날씨가 점점 추워졌고 제비는 눈이 보이지 않는 왕자를 홀로 두고 떠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비가 왕자의 눈이 되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알아보고 왕자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제비야, 내 몸을 덮고 있는 황금 한 조각씩 떼어다가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렴. 제비는 점점 변해가는 왕자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황금을 받아든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행복했습니다. 자, 왕자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가난에서 벗어나서 또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자, 이런 어떤 이중적인 마음이 제비에겐 들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춥고 배고픔에 지친 제비는 왕자의 발밑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부로 된 왕자의 심장이 큰 소리를 내며 쩍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흉하게 변한 왕자의 동상을 끌어내려 용광로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부로 된 왕자의 심장은 녹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녹지 않는 심장을 제비의 시체가 있는 쓰레기 더미에 버렸습니다. 왕자와 제비는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하느님이 천사를 불렀습니다. 당장 저 아래 내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두 가지를 찾아오너라. 하느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는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하늘에서 온 왕자와 제비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 지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지은이를 찾아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거 읽어줍니다. 오스커 와일드는 1854년 태어나서 1900년까지 활동했던 그 작가이고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태어났어. 그는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안과 의사였고 어머니는 시인이었어. 오스카 와일드는 시와 소설을 많이 썼어. 그 중에서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많이 썼단다. 행복한 왕자와 석류나무 집이라는 작품이 있지. 자, 그는 주로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쓴 작가야. 자, 라고 설명해 주고요. 58페이지. 자, 그림을 보고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 그럼 아이들이 맨 처음에 행복한 왕자가 그 사파이어 눈과 그 다음에 루비가 붙어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시작이라는 거 아이들 찾을 수 있어요. 1번 찾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약을 쓰지 못하는 가난한 아주머니와 그다음에 가난한 시인 그들에게 보석을 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나눠주고 나서 마지막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심장과 제비의 시체 그것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오라고 하자 천사가 이들을 데려갔고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았어라는
서사적 이야기적 구조를 아이들이 줄거리를 잘 찾아서 번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제비는 왜 친구들을 따라 남쪽으로 갈 수 없었을까요? 자, 본문에 아까 읽었을 때 나와 있었어요. 왕자의 부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에는. 자, 행복한 왕자의 몸은 점점 흉하게 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에 붙어있는 보석과 황금을 떼어주었기 때문이죠. 자, 50페이지. 자, 이 문제는 조금 아이들이 한번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왕자의 행복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그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 행복 지수라는 거 우리 어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행복 지수가 뭐예요? 지수라는 말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행복했어. 자, 이만큼 행복했어. 이만큼 행복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점점 더 행복한 마음이 커지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얘기하면 아, 처음에 행복한 왕자는 그냥 자신이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어. 한 칸이죠. 그러다가 제비를 통해서 불쌍한 그 여인을 도와주면서 행복 지수가 한 칸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그 시인을 도와주면서 또 한 칸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모든 자신의 몸을 다 떼어주고 났을 때 마지막으로 최고의 행복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칸이 꽉 찼죠? 자, 이런 부분들 아이들하고 얘기해 주면 되고요. 자, 사람들도 이 제비의 도움으로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절박한 사람들 추운 겨울에 아들이 아픈데 약을 쓸 수 없는 여인. 그다음에 직업이 시인인데 시를 써서는 돈을 벌 수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인의 삶. 자, 그다음에 성냥을 팔아서 생활해야 하는 소녀. 이 모두 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들 가장 아프고 힘들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누군가가 손을 한번 내밀어 줬다고 생각해 봐. 그들을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의를 베풀어 줬다고 생각해 봐. 그게 바로 행복한 왕자와 제비였어. 그들은 어땠을까? 너희들이 만약에 절벽이나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손만 탁 잡아주면 살 수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탁 잡아줬어. 그때 기분은 어땠지? 자, 정말 그 한 번의 도움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더니 이렇게 도움도 받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라고 설명해 주고요. 제비의 가슴은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서 나와 있어요. 이상하게도 날씨가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해졌다고요. 그래서 따뜻해졌어요라고 쓰면 되고요.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고 그들이 행복한 미소를 보이자 그 모습을 보고 더 마음이 따뜻해졌던 거예요. 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62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자, 우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뭘까요? 우리 어른들에게 질문을 던져도 선뜻 한 가지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식, 어떤 사람에게는 나 자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우리 나라,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 귀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그것들을 찾아가는 건데 아직 우리 어린이들은 그런 가치관을 확립시킨 시기가 아니라 확립시켜 나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 이 논술 교육, 독서 교육에서 그러한 것들을 바람직하게 아이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사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감성과 아름다운 마음을 길러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복한 왕자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겠죠. 자, 어머니의 행복이죠. 자, 이 어머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녀에게 아픈 자녀에게 이제 약을 사줄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시인, 가난한 작가. 자, 작가는 처음부터 글을 잘 써서 책을 내서 책이 잘 팔려서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지만 자신의 꿈을 접지 않고 꾸준히 글을 써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것을 끝까지 자신의 꿈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이 돈은 사용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쓴 글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위안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성냥팔이 소녀. 자, 이 소녀가 추운 겨울날 아주 옷도 얇게 입고 나와서 성냥을 팔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성냥. 아이들이 성냥을 알까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아까 이 작품을 쓴 작가는 1854년에 태어나서 1900년까지 활동했던 작가지? 그래, 맞아. 19세기라는 그 시기 때는 성냥이란 걸 이렇게 팔았어. 그래서 우리 지금은 가스도 있고 뭐, 라이터 같은 것도 있고 다 이렇게 불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성냥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불을 켤 수 있었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냥을 사기도 했어. 근데 이렇게 성냥을 파는데 어린이가 나와서 성냥을 파는 거 보면 이 아이의 가정 사정은 어땠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우선 나와서 성냥을 파는 걸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겠구나 우리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친구가 만약에 돈이 생긴다면 이 친구는 뭐부터 했을까? 우리 이 나이에는 어디를 가야 돼? 학교도 가고 싶지? 친구들이랑 놀고 싶지? 그리고 따뜻한 옷도 입고 싶고 맛있는 저녁 식사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한 삶을 산다면 이 소녀는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왜 천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귀해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왕자 제비를 데리고 갔나요? 왕자 제비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작품의 가장 핵심 내용이죠. 궁극적으로 이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대가 없이 내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한 행동으로 자기 스스로 어떤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꼈다라는 것. 그 안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오스카 와일드는 행복한 왕자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야. 라고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64페이지. 진정으로 행복했던 왕자와 제비.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이 그림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자. 자, 안에 있는 남자, 이 남자는 돈을 들고 있어. 아마도 부자인 것 같아. 이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것도 사 입고 자동차도 여러 대 사야지. 난 정말 행복해. 자, 이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니? 맞아. 돈과 보석과 재물에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행복한 왕자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한 왕자 제비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뭐였니? 이 두 사람의 행복은 어떻게 다를까?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네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은 어떤 행복인 것 같아?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조금씩 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부분에 조금 힌트가 있잖아요.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자, 왕자 제비가 행복했던 이유는 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이들한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잘 못 쓰거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이 문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자신들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는 나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이유는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때문입니다. 또는 때문이다.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죠. 따라서, 자, 따라서라는 말도 아이들은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서를 결과적으로 결론은 이런 뜻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위에 나온 내용을 그래서 그거에 따른 원인과 결과 따라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행복이란 뭐뭐란 나오면 그 행복의 뜻을 쓰면 되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행복의 뜻이 뭐야 하고 먼저 행복의 뜻을 먼저 쓰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야라고 써놓고 나면 그 문장을 여기다가 정리해서 쓸 수 있게 해주면 한 편의 글이 완성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완성된 글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자, 이 정도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거예요. 행복한 왕자를 읽고 왕자 제비가 행복했던 이유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이란 나만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길게 쓰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작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주제를 잘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었죠. 자, 조금 더 아이가 이거 시작한 거 이 친구가 처음 쓴 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고지에 쓴 거 처음 쓴 글이라서 많이 쓰지 못했는데 이 친구는 이게 이렇게 쓴 게 3월 12일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쓰신 걸 보시면 자 보시면 3월 20일에 보면 더 넘어가서 한 장 반 정도 쓰고요. 4월 달 넘어가면 2장 다 쓰고요. 이제 무난하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매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쓴 거 잠깐 읽어드렸어요. 자, 선생님들 지도하실 때 이렇게 지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은 10시 59분이고요. 11시 5분까지 잠깐 쉬셨다가 다시 수업을 고학년 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 수업하고 나서 바쁘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질문 사항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한꺼번에 질문해 주시면 이제 오늘 제가 다 질문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학년 수업은 마치고 이따 고학년 시간 때 뵐게요.